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지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떻든 코로나19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제 경우에 있어서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민족 공동체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의 한 부분을 맡아서 만회로 산다라는 큰 주제에 맞추어서 저는 만회 금강산도로 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일어났던 만해선사가 금강산으로 가게 된 배경, 또 금강산에서 만해선사가 했던 그런 행적들을 찾아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복원한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불교 청년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밑바탕으로부터 한국의 문화, 특히 민족 공동체 문화라는 큰 범위 내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새삼 지금으로부터 근 100년 전에 사셨던 만해 스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조명한다는 게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한다는 것도 한계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가신 행적의 하나하나를 일종의 편편달, 퍼즐처럼 맞추어 간다는 입장에서 오늘 만해 금강산으로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익히 알다시피 만해 스님은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시인이다 또는 독립운동가다라고 알려진 분이 만해 한용운 선사입니다. 그렇지만 불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만해 선사만큼 우리 구한말, 특히 근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주인공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역사적 행위를 하신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러한 내용은 더 전문 학자들이 조명을 하고 또 학계에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 또는 삶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역사적으로 특히 불교적으로 연관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만해 스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 실제로 역사에 특히 학자들이 규명해 놓은 이 연대기의 괴리감은 이렇게 차이점, 간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이번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남북한 또는 민족 전체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을 열었기 때문에 만해 스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894년 1894년 2월 15일 날 통학농민 운동, 일명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 당시 일본 막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통학전쟁, 통학농민 운동을 두고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까지 평가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치욕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만 일본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894년 그렇게 2월 달에 통학농민전쟁이 발발을 하고 12월 말경에
우검치에서 우리 동학농민군이 몰살을 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을 맺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게 됐냐 하면요,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이 동학농민운동에 직접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하고 그 역사적 아픔, 실패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방황, 그 당시 나이로 보면 20세 약관이었기 때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그 2년 후에 설악산 인제군이죠.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오세암에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출가라는 의미는 현대,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출가라는 의미와 그 당시 격동의 시대이고 나라가 위난에 처했던 상황으로 보면 출가의 의미는 좀 남달라 보입니다. 지금이야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정확한 또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수계와 법계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의 출가였다면, 금세까지의 우리나라의 스님이 되는 절차인 출가 제도는 그렇게 정착된 바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에게도 받고요, 또는 문중에게도 받고요,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가라는 의미를 만해 스님 생애에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만해 선사는 3년 정도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해 선사의 연대기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몇 교수들이 그러한 역사를 충분한 고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 논문, 특히 학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만해 스님의 초창기의 활동이 왜곡되어 있는 바도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해 스님의 첫 출가는 동학농민전쟁으로부터 비롯됐지만 그러한 해답을 불교라는 공간 속에서 찾고자 노력했던 분이 바로 만해 선사입니다. 그래서 그 방황 끝에 후일의 만해 선사는 당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왜 승려가 되었는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중이 되었는가? 라고 반문해 본 그런 반면교사의 문은 또 당신의 이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흘러서 1901년에 당신이 첫 출가했던 오세암으로부터 세속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걸 환속이라고 하죠. 공식 기록에서도 환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91년도에 환속을 해서 고향 홍성에서 머물게 돼요. 그래서 만해 스님의 유일한 유복자 함보국 선생이 1904년에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공식 기록은 1904년이지만 실제로는 앞선 날짜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함보국 선생님은 1902년에서 1903년 사이에 태어나신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학계에서는 1904년으로 표준화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이 드디어 불교계에 입장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만해 스님은 호의입니다. 본래 불교에서 받은 법명은 봉완이고요. 또 비구계를 받으면서 받은 법명이 용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호를 만만자를 쓴 만해, 절만자를 쓴 만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27년에
광주 학생의거가 일어나고 1929년에 학생의거에 항거한 기념 민중대회를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고 그걸 빌미로 만해 스님이 두 번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수감 기록에 용운이라는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화 4년 1929년 12월 21일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속칭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독립에 가담하신 분들이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 그런 식으로 사진 기록 또는 특히 수감 기록에 대한 명부를 만들어 둡니다. 거기에 이름이 한용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본명과 기록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민족공동체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역사를 제 스스로 고정한 역사를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 백담사 1896년에 백담사에 가서 그 이후에 시베리아, 만주를 갔다. 이거는 제가 고정한 결과는 허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심지어 작은 고정의 절차를 겪었으면 이러한 착오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은 왜 나타나느냐 하면 일제 친일파였죠. 송병준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친일 단체로 만든 것이 일진회입니다. 일진회가 1904년에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일진회에 테러 당한 스님의 모습을 조망하려고 하면 역사는 다시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통상 전체를 뭉텅거려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역사를 세밀하고 조밀하게 정리한 역사가 부재합니다. 이건 학자의 어떤 과오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만해선사의 일대기의 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적을 조망하는 일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만해선사께서 91년도에 환속을 해서 아드님을 얻으시고 그 방황 속에 다시 마음을 특히 이 혼란한 격동기에 나는 왜 성녀가 되었는가라는 스스로의 화두를 던지면서 1905년에 당신이 다시금 재출가를 하십니다. 재출가를 해서 백담사에 계신 영곡 선사로부터 은사로 모시게 되고 영재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해서 본명을 봉완이라는 본명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만화 선사로부터 법호인 만해를 직접 받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만해 스님은 오롯이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서 한 궤적을 가진 정상적인 출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재밌는 대목이 만해 선사께서 1905년 1월 26일 날 공식 계단에서 정식 승려가 된 반면에 그 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승려가 된 다음에 늦여름에 지금의 러시아의 동북아의 부동항이라고 하죠. 블라디보스톡. 그 당시 통용된 내용은 러시아의 이름, 옛날 소련의 이름, 그전의 이름이 아라사였습니다. 아라사, 해삼 위,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죠. 천혜의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톡에 만행을
가시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진회가 1904년에 발족을 해서 횡포가 시작이 됐고요. 1905년에 만해선사께서 아라사 해삼위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시게 됐고요. 그때의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러일 전쟁입니다. 국경선, 특히 이 동북아의 국경선 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그 당시 아라사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그게 4년부터 1905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격동기에 그 현장에 만해 스님께서 서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제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일진의 횡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진회의 횡포가 아라샤, 이렇게 해삼이,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영역을 넓혔던 것이죠. 그래서 백담사에서 나오시고 격동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만해선사께서 블라디보스토크, 그 당시 이름 해삼위에 도착하니까 한인 동포들이 앞장서서 머리를 깎았죠. 왜소하죠. 까마잡잡하죠. 피부는 말라있죠. 이분을 오인해서 수장, 그렇게 물에 목을 담궈서 죽일 뻔한 그런 사건이 발발을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학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동방의 여신, 동방을 지배하다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의 옛말 해삼이는 이 동해안, 특히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진까지의 해삼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바다 해삼. 그래서 해삼이 많은 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해삼위라는 지명을 갖게 됐던 것이죠. 이 해삼위에서 머물다가 죽을 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1905년 연말쯤 원산을 거쳐서 다시 만해선사는 한경도 안변 석왕사로 당신의 몸을 옮기시게 됩니다. 거기서 몸을 추스린 만해스님은 드디어 지금의 강원도, 그 당시 구한말 때는 함경도 안변 석왕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원산시 석왕사가 되는데 석왕사에서 본격적인 불교 수업의 과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특출한 서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석전 스님입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이신데요. 일찍이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이 시대를 바로잡을 인물이 나오면 이 호를 쓰라라고 했던 그 호가 석전입니다. 역사를 추사까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상상력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 기록은 지금의 한용운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05년에 안변석왕사에 오신 만해 스님은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 지도를 석전 박한영 스님께서 지도를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민족의식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 또는 불교가 이 혼란한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 개념을 깨치게 된 것이죠. 그 깨침의 길에는 석전 박한영이라는 위대한 강백이 계셨기 때문에 만해 스님은 실제로 불교계의 이론가로 등장하는 첫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만해 선사께서 만약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마하네 스님이 안변석왕사에서 석정 박한영 스님을 만나고 거기서 불교적 이론을 구축하는 계기는 위대한 한국의 시조 님의 지목을 비롯한 십편담 주회라는 대글작들을 만들게 되시는 그런 기반을 안변석왕사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하네 스님이 첫 금강산 행의 기착지였던 안변석왕사로 우리는 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9개 도를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리가 38선, 휴전선 이북에 강원도가 있고요. 옛날에 황해도라고 했던 황해도는 남북도로 관리였고요. 그리고 평안도로 가는 평안남북도, 한경도라고 하는 한경남북도, 한경북도의 북부를 백두산 지역을 잘라내서 양강도라는 도를 하나 새로 지정을 했고요. 평안북도, 그러니까 명산 보현사 위쪽으로 해서 땅을 잘라내서 자강도라는 9개 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강원도 원산은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현존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현존하지 않았던 사찰이 안변석왕사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시절이 참 어수선해서 이런 얘기조차도 쉽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문화재이고 금강산의 한 면인 안변석왕사를 마하네 스님과 같이 연동시켜보고자. 이 안변석왕사는 근세의 우리 불교학계 또는 불교 전체의 종무행정에 빠질 수 없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변석왕사는 금강산과 더불어서 그 이름이 통용이 됐고요. 특히 1930년대부터 1900 해방 이전, 45년도 이전까지는 경성, 지금의 서울에서 여행의 최고의 명소로 꼽힌 곳이 원산이고 거기에 한 핵심이 석왕사였습니다. 석왕사 초입에는 삼방약수라는 그야말로 맛있는 최고의 약수가 있고요. 이 석왕사는 지금의 북한의 기록이 있습니다. 천송봉원이다. 봉우리는 하늘을 담고 있고요. 그 봉우리를 소나무가 가득히 메우고 있다고 해서 석왕사 소나무림, 공식 명칭은 광명림이에요. 이 광명림은 소나무로서는 최대의 군락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년기념물로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강송이다.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묻어나는 한 말들이죠. 1928년에 우메다라는 일본 지리학자가 우리나라를 전체를 조사하고 그걸 구역별로 6개로 나누어서 붙인 이름이 금강송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 몇 도 어디에서는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정말 일제잔재에 청산하지 못한 부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송이 아니라 미인송입니다. 그 미인송을 자랑하는 그 일본 학자가 금강송을 붙이게 된 장소는 외금강산 신계사 창터솔밭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양을 지금 보려고 하면 안변석왕사 육송림, 광명림에 가야 그 석왕사 소나무를 볼 수 있고요. 특히
태조 이승계가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과 그리고 건세에는 고종이 직접 소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까지 왕조실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석왕사는 사찰로 소개하기보다는 역사로 소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합니다. 이 건국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 석왕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의 초대왕 태조 이승계의 원찰입니다. 건국하기 6년 전에 태조 이승계가 장군일 때 이곳에서 석가래의 꿈을 이룹니다. 세 개의 석가래를 놓으니까 왕자가 생겼다라는 무학대사와의 일화가 있었던 곳이 이 석왕사고요. 그 태조 이승계의 도움으로 1394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조선 최대의 사찰로 확장이 됩니다. 그 확장된 내용은 1930년대에 촬영된 일제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석왕사가 1951년 12월 13일 한국전쟁 때 미공 그러니까 미군 극동군 공군에서 직접 포격을 해서 사찰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 2016년도부터 2019년 12월 13일 날 북측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 건물로 복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흑백 사진으로 보면 목조 건축이지만 지금은 대웅보전을 비롯한 요사 그리고 비각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조계문, 부리문, 설선동로 이런 건물들이 석왕사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2006년도 9월 달에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불사, 건물을 짓는 그런 현장들이 처음으로 석왕사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13일 날 북측의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석왕사가 새로 복원이 돼서 낙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석왕사의 전후의 모습이라면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이승계라는 주인공과 그리고 조선 고려 말부터 조선의 고성인 무학 자초대사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설봉산 석왕사입니다. 안변 석왕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은 16세기 스산대사께서 지으신 설봉산 사적기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기록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설봉산 석왕사가 창건이 되고 그로부터 300년, 약 20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지만 조선 후기, 중기를 넘어가면서 후기에 이르는 안변 석왕사의 기록은 스산대사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산대사의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 많은 사적기, 불만기 이런 내용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스산대사께서 기록해둔 설봉산 사적기가 설봉산 석왕사에 대한 기록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께서 만드신 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에는 설봉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봉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봉산의 봉우리가 세 개의 바위산의 뾰족함이 보여서 마치 칼과 같다라고 해서 금봉산이라는 이름으로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대동여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설봉산이 곧 그 금봉산이 곧 설봉산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설봉산을 서광사의 진산, 주산, 중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와의 인연으로 설립된 안변서광사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00나한전이 경북 영천에 가면 거조암이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죠. 500나한을 모시고 있는 아주 국보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안변서광사에도 500나한이 있었던 북한을 대표하는 지금의 북녘 지역을 대표하는 500나한의 사찰입니다. 이 500나한에 대한 역사도 결국은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건국하기 전에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함경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의 함경도 길주, 우리가 동창리라든지 미사일 기지로 익히 알고 있는 길주, 또 여기 북한 대첩비도 있죠. 이 길주군에 있었던 광적사라는 절에 있는 500나한상을 모시게 돼요. 서광사로 옮기게 돼요. 그 와중에 배로 옮겨, 그렇게 길주에서 원산항까지 배로 옮기는 과정에 한 분의 나한상을 바다에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500나한이 아닌 499분의 나한상을 안변 서광사 응진전에 모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의 기록, 민화와 설화의 기록으로 남아서 전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요. 1929년 설봉산 서광사 사진에도 이 나한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신화다 전설로 치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변서광사의 옛 모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안변서광사의 현재입니다. 자, 이 기록에서 왜 서광사를 주절 얘기를 하냐 하면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첫 금강산 현길의 수업, 특히 불교 공부를 한 귀착지이기 때문에 그 사찰에 대한 이모저모를 찾아보는 얘기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지금 들어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오늘날의 안변서광사라고 하면 동해안 원산 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라고 합니다. 양사방으로 30리.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있어서는 최대 곡창지대가 이 안변지대, 안변평야입니다. 여기에 현존하는 사찰은 서광사가 있고요, 보현사도 있고요, 그리고 영추사도 있고요, 그리고 통천의 용공사,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용추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찰들이 현존하고 있어서 이 안변평야에 풍부한 그런 물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사찰이 부흥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강원도 원산과 경성, 그렇게 경원선 기차가 이 서광사 앞으로 다녔기 때문에 일찍이 서광사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던 명천입니다. 지금의 서광사는 1946년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행정구역 재편할 때 함경도에서 강원도로 적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함경도 원산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는 강원도 원산입니다. 강원도 원산의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요. 원산항이 최근에 북측의 최고 지도자의 고향이라고 해서 또 북측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현재직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원산에 대한 역사를 한 번 더 곱씹어보면 백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세에는 푸에블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원산항에 전박을 해서 북측을 탐지,
감시하던 푸에블로호를 북측에서 피랍을 하죠. 피랍을 해서 미군의 역사, 미국의 역사에서 자국의 군함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게 피랍될 것이라는 꿈에도 상상 못했고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사과문까지 제출하고 포로 병사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전무후무한, 미군사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기록이 원산항에 있었던 푸에블로호의 사건입니다. 이 푸에블로호는 1980년대 중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해로가 아닌 육로로 기찻길로 해서 지금 평양 대동강에 옮겨서 전시하고 있고요. 조금 주제가 빗나가지만 푸에블로호 반환을 통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북측에서 만약 종전선이라든지 더 이상의 얘기가 흘러나오면 선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대동강에 있는 푸에블로호를 미국과 딜하는 방법도 하나의 모티브가 되겠죠. 각설하고요. 너무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어떻든 원산은 근세까지 기록이 남고요. 특히 60년대는 피와 눈물의 공간이기도 하죠. 제1교포 북송사업에 참여했던 만경봉호가 출항했던 곳이 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대한 의미는 서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끊어진 철도 경원선이지만 그 철도에 대한 기록들은 근세의 신문들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원산 명사십리의 해수욕 가자, 봄이면 안변 서광사의 철쭉 보러 가자, 약수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우리가 추억의 관광 명소가 원산이고 서광사였습니다. 실제로 서광사 주변에 갖고 있는 문화재는 작년 12월 달에 건물이 복원은 됐지만 설선동루 그리고 조계문, 프리문은 그렇게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에 세운 건물로 현존하고 있고요. 6.25 때 폭격맞은 그 대규모의 가람은 작년에 새로 북측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 서광사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천성봉원의 서광사 소나무 울림입니다. 수령 200에서 300 정도의 연도를 갖고 있는 소나무이기도 하고요. 이 소나무 군락지는 앞으로 남북 임업 교류 사업의 단초, 우리가 남양주 수목원, 광릉 수목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아열대성 기후가 발달을 해서 이 수목원도 만약 옮기게 된다면 아마 서광사 지역, 평양 인근의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나라의 소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는 원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까지도 찾아봅니다. 지금 제가 설봉산 서광사라고 했죠. 금강산의 또 다른 이름이 설봉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봉산 서광사는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금강산의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찰이자 명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1934년 5월 13일자 땡땡신문에 난 기사를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우리 부인네들은 서광사가 보고 싶으나 혼자는 가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아서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 특히 출입이 잦지 못한 부인들은 만사저치고 한번 이 형행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광고 구절이 아련하게 1930년 해방 전 서광사가 소실되기 전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봉산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특히 1905년에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게 해삼에 갔다가 고난을 겪고 설봉산에 와서 주석하셨던 만해 스님의 설봉산 행적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금강산으로 만해 스님을 찾아갑니다. 1906년 5월 달에 지금의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라는 세우고 지금의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에 만해선사께서 입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2년 후에 졸업까지 마치시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그렇게 1907년에 금봉사에서 이하감 스님으로부터 불교 공부를 다시 보충하게 되지만 이때의 금봉사 만화선사로부터 지금의 당호인 용운 법명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명을 받은 1908년에 만해선사와 금강산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08년에 만해선사께서는 강원도 유점사에서 서월화, 그렇게 월화선사로부터 직접 불교 공부,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 기신론소 등에 대한 공부를 섭렵하시게 되죠. 3년 전에 석전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불교에 입문했다면 월화선사로부터 당신의 불교적 학문의 계보의 체계를 완성하는 공간이 금강산 유점사였습니다. 그리고 1909년 1년 후에 7월 30일 날짜로 내금강에 있는 표운사의 불교 강원,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학교의 교수로 취임을 한 기록 때문에 만해 스님이 금강산의 출행이, 금강산의 입산이 확정이 고 고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만해 스님의 금강산 행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사찰이 1908년 유점사에서 서호라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사찰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유점사입니다. 금강산에는 아주 유명했던 4곳의 큰 사찰이 있었어요. 이 사찰을 줄여서 금강산의 4대 옛 사찰이라고 합니다. 내금강의 장안사, 그리고 표운사, 유점사, 그리고 외금강,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 참배했던 신계사를 4개 사찰을 금강산의 4대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유점사였습니다. 유점사도 1951년 12월 달에 미군 극동군 폭격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금강산은 우리 불교계의 새로운 신앙도 있지만 그게 담겨 있는 역사적 레파토리는 크기로 가늠해 보면 전 세계에 산 한 개를 두고 그 산을 찬미, 찬양, 소개한 기록은 금강산만한 기록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 기록을 하면 최고치입니다. 그 량으로 보면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라고 한 부분이 건세기의 육담 최남선의 말을 빌려봅니다. 육담 최남선이 금강산에 대한 글과 그림, 노래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전시한다라면 도서관에 가득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금강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강산의 바깥 주인이라면 장안사였고요. 금강산의 안주인, 금강산의 핵심이라면 유점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점사는 조선 최대의 사찰, 어떤 사찰,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금강불괴라고 해서 금강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찰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기록은 1912년에 제정된 유점사 본말 사지법에 이렇게 첫 글자가 시작됐습니다. 유점사는 건강불괴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글자 때문에 제가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글귀대로라면 지금 유점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점사 본말 사지법에 보면 영월이 소멸하지 않는 신령스러운 도량, 풍악 최초의 정사라고까지 그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점사는 북측에서 보존유적이라고 해서 보존유적 제 1719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점사는 유점사 주변에, 사찰 주변에 너름나무가 많아서 유점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유점사는 지금의 역사로 보면 신화와 전설과도 밀접할 수 있지만 어떻든 유점사 본말 사지법이라든지 1242년에 김탄월 스님이 쓰신 유점사 본말 사지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신라 남해왕 즉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이잖아요. 서기 4년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392년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됐다. 이 얘기는 정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불교가 1932년에 공인된 불교였다면 그때의 불교가 민간에는 이미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가늠해 볼 따름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고려 말기죠, 후기죠. 1297년에 민지라는 분이 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기록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1942년 단월 스님의 본말 사지본에 이 기록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정확하다면 유점사는 한반도 최초의 절이 됩니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의아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 사찰 이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고려 말기 최해가 쓴 금강산 기에서 유점사의 면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 때 민지 선생이 썼던 금강산 유점사 사직기에 보면 유점사의 또 다른 이름이 보덕사입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 명산에 논일며 보덕사 또는 대수성 보덕사의 53석가와 중량성의 단무갈 보살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유점사의 최초의 이름이 보덕사 또는 수성보덕사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려 말의 최해 문집에 다시 인용이 되고 1680년에 금강산 보덕사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적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유점사는 뭐 더도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찰의 이름이 갖고 있는 명찰이죠. 이 명찰과 더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보열의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보열의 사상은 53불로 등장합니다. 유점사에 53금동불이 있었고요. 표운사에 목불로 된 53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하연에 53칸의 성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위문이죠. 삼불암에 53석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의 53불의 특징 중에 다 사라지고 오직 바위에 새긴 삼불암의 53불만 우리가 금강산을 방문하면 직접 친견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금강산 유점사에 대한 기록은 서기 4년의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750년, 그러니까 우리 삼국 통일, 이렇게 신라에 의해서 한반도의 반쪽 통일이 됐던 것이 679년이다 보면, 그로부터 다시 100년 후에 1750년에 이 수성보덕사가 중창된 기록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는 뭐냐 하면 신라가 국토를 완성하면서 지역별로 국경 진출을 하게 되죠. 그게 동시에 금강산에 있는 사찰도 곧장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접하지 못했던 신라인들이 삼국통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금강산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중에 사찰 중에 하나가 유점사인데요. 그게 750년에 신라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면서 이름이 수성보덕사가 됐고요.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 4대 명필이 계십니다. 한호 석봉, 석봉 한호죠. 우리가 한석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석봉은 호입니다. 한석봉 선생의 본래 이름은 한호인데요. 그래서 석봉 한호로 가는 게 정확한 명칭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통일시대의 김생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생이라는 분이 대수성보덕사라는 글씨를 직접 써서 주고 그걸 직접 편액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의 기록으로 보면 유점사가 고려 후기까지는 보덕사로 진행됐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폐사지로 남아있는 유점사는 강원도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접근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또 외람되지만 외국 사례를 이렇게 소환해 오면 그렇습니다. 1898년에 영국의 지리학자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한양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쳐서 춘천에서 도보로 해서 유점사를 경유해서 내근강을 관통해서 장항사로 해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기록에 따른 유점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유점사 그 자체가 신기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친 모습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생경한 모습일 수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무엇을 하고 또 고기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하는 것을 봤죠. 또 낯선 이에 대한 호기심 또는 궁금증으로 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유점사의 추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단히 친절했다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손님이 오면 아침에 마당을 썰고요. 자기 자식은 굶더라도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하는 손님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 이렇게 1890년대 19세기 초죠. 19세기 말이 되나요? 말만 해도 그런 미풍양속이 우리 절에서 비춰졌던 것이 서양인 눈에 비추었던 유점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60여 동의 건물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만 봐도 하루 또는 짧은 시간에 유점사를 구경하기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피상적으로 봤던 그런 기록이지만 유점사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사찰의 미풍양속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점사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토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점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세의 부분입니다. 저는 과거보다는 현재 중심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현재 중심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이라면 사회적 호기심 또는 사회적 인지도가 확 달라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내가 성녀 신분인데 내가 유점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경성에서도 소위 말해서 스펙이 팍팍 먹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점사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그 자긍심이 높았겠습니까? 그게 유점사의 스님들 면면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이런 말이 통용이 됐습니다. 금강산의 붉은 성녀. 금강산에 사는 홍가사, 붉은 가사를 수한 스님을 줄여서 금강산의 붉은 성녀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서는 금강산인 이렇게도 썼고요. 통상에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도 했던 수원 용주사에서 활약했던 신상완이라는 스님 같은 경우는 직접 내 이름은 신문에 기고할 때 내 이름은 금강산의 붉은 성녀라고 직접 이름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근대사회에 있어서 유점사의 위치 또 금강산의 위치가 그 단어 하나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뭐 해인사다, 통도사다, 송광사에 주구하는 성녀라고 하면 그 스펙을 인정받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유점사에 있는 성녀다 또는 표원사에 있는 성녀다, 4대 사찰에 있는 성녀다라는 부분이 그만큼 스펙으로 자랑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금강산 유점사는 안타깝게도 1951년 5월 10일 날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측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미군의 유점사 폭격은 귀축의 만행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문화재를 그렇게 폭파할 수 있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금강산 유점사는 조선을 대표했고 한국 불교를 대표했던 사찰입니다. 여기에서 만해 한영원 선사께서 불교 수업을 했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불교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1909년, 그러니까 1909년이죠. 1907월 30일 날 평사에 강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수행에 몰두했던 것이죠. 제가 왜 유점사의 전쟁 때의 폭격을 북측에서 얘기한 얘기를 썼냐 하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맡은 53부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적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묘양산 보현사에 있는 유점사 범종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신데 서방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그 범종입니다. 유점사 경내에 가면 종각에 범종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범종만이 유일한 유점사의 현존 유물입니다. 또 한 점은 혹시라도 춘천을 가시면 꼭 방문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국립박물관 2층 전시실 두 번째 칸 저 뒤에 모퉁이에 가면 유점사 능인보전 안에서 쇠송으로 쳤던 작은 종, 쇠송이죠. 그 종이 춘천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패는 한 줄입니다. 유점사 범종이라고. 아직도 누구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점사의 유물은 남북이 공이 한 점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1984년 9월에 이 유점사 범종은 묘영사 보현사로 옮겨지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에 북측에서는 문화재 정책을 새롭게 보존하게 됩니다. 전 국토에 있는 문화재를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유물들을 평양이라는 공간에 모으게 됩니다. 총 집계를 한 지시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북측에서 생각하기에 국보, 보물, 중요문화재는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또는 김일성종합대학교 도서관 또는 그 문헌이 조금 보존 가치는 있다고 하는 문화재들은 김책공도 도서관에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불교 문화재는 지금의 묘영산 보현사, 북측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 기록은 묘영산 역사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유교 문화재는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으로 일괄 이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대목의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최근에 탈북자들이 준동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역사박물관을 갔는데 보현사는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분들에게 학습된 내용은 역사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어디 보현사에 갔다, 이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상상력이 충분한 사람이고요. 남측에 와서 학습된 내용이죠. 북측에 있는 사람들은 묘양산을 가면 역사박물관을 경유하고요. 금강산을 가면 신계사 역사박물관을 찾게 됩니다. 사찰을 어디 간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사찰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사람들. 어떻든 그러한 그 묘양산 역사박물관으로 불교가 대부분이 이전을 하면서 묘양산 유점사 범종도 결국 묘양산 보현사로 가서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겠습니다. 사가지 없는 도지사, 사가지 없는 우리나라 그 관료들, 또 사가지 없는 어떤 스님들, 이런 사람이 유점사 범종을 타종하는데요. 그건 역사 문화재를 박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본 이후에 절대 그런 무매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3번을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만약 만해 스님께서 이 대목을 봤으면 제 같은 똑같은, 저보다 더한 육두문자를 썼을 겁니다. 어디 천년된 범종을 자기의 희소를 위해서 종을 치고 희낙낙거리면서 그 종이 깨져라 치는 그런 우매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도지사를 비롯한 남측에서 갖는 유명 인사들이 그 타종이라는 명목하에 유점사 총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복장 터질 일이면 제 입장에서. 괜히 또 화를 냈네요. 어쨌든 제가 문화재를 또 유점사 유물이 마지막 남은 유물을 그런 무식한 짓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시 거듭 얘기했지만 그 범종은 치면 안 됩니다. 성덕대왕 신종, 일명 예밀례종을 지금 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데요. 이 범종은 1729년에 주조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보 이름 평양성이고요. 보물 1호가 평양 동종이에요. 이 동종이 주조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만들어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평양 동종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영명사 뜰에서 주조가 됐습니다. 이게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점사 범종은 어디서 주조가 됐을까요? 유점사 인근에서 주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대형 60톤이라는 대형 범종을 지금의 크레인으로 옮기고 하겠지만 그때의 범종을 옮기는 방법을 더잡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멱살을 탁 잡는다 이렇게 하는 더잡이라고 하듯이요. 그런 범종은 양쪽에 5명 정도, 많게는 6, 7명 정도가 양쪽에 서서 더잡이 기술로
종을 옮기게 돼요. 이렇게. 그걸 옛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걸어간다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범종이 유점사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개성까지 나왔고요. 개성까지 나왔는데 그 범종은 누구라도 보면 아껴야 된다는 하에 일제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머물다가 결국 1984년 9월 달에 묘양산 보현사 범종각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범종만 생각하면 감정이 울적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점사의 빛나는 유물입니다. 우리가 1900년대에 프랑스 기술학자죠. 우리 철도를 건설하는 설계를 하기로 했던 에밀이라는 프랑스 기사가 돌아가서 쓴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이게 97년도 상황인데요. 이제 1907년도 상황이에요. 10년도 전이죠. 53물 부처님이 유점사 능인 보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지금은 행적이 묘연합니다. 안타깝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강산엔 다보 신앙이 있어서 53불 부처님 신앙이 확정됐다고 했죠. 그 근거는 고려 후기에 고려 민지 선생이 쓴 금강산 사적기에서부터 비롯된 기록이고요. 그래서 유점사에 있던 53금동불은 우리가 찾아야 될 빛나는 유물입니다. 저는 혹시 그래서 금강산 53불 부처님을 비롯해서 금강산을 저는 엘도라도의 땅이다. 포르투갈 그 야만인들이 우리 인디언들을 공격해서 약탈 수탈해 갔던 그러한 야만적인 그 정복의 땅이 엘도라도잖아요. 엘도라도의 그 황금을 그들이 훔쳐 갔다면 일제감정기에 일제로 갔다라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거는 사진 기록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은사에 있는 53철불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훼손을 했고요. 마연에 있던 53성방은 19세기 말에 대형 화재로 일부 침몰이 되고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전소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금강산 초입에 있는 삼불암에 유일하게 53불의 부처님이 새겨져서 오늘 또 금강산을 호위하고 계시죠. 이러한 금강산의 53비밀이 우리가 금강산 유점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하스님이 걸어갔던 유점사의 모습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간절해야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유점사의 마하선사의 행적들을 다시금 간절함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 가늠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금강산에 있는 표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강산에는 큰 4개의 사찰이 있다고 했죠. 장안사, 유점사, 신계사, 표은사인데요. 그 표은사는 지금 유일하게 전쟁의 화마를 입지 않고 현존하는 금강산의 4대 사찰 중에 유일한 사찰입니다. 여기에 1909년 7월 30일에 만해 스님께서 표은사에 있는 불교 강원, 요즘 말로 하면 승가대학교의 교수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교수로 취임하기 전에 만해 스님의 행적이 아주 다른 행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1909년 7월 달에 표은사의 교수가 됐는데요.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1908년도에 만해 스님께서 일본행을 돌연 결행을 합니다. 지금의 일본 동경에 있는 구택대학교, 고모자 대학교의 전신인 조동종 항림에 가서 불교와 서양 철학사를 직접 공부하고 오십니다. 공식 기록은 58일간의 기록입니다. 가는데 열을 잡고 이러면 40일 정도를 당신이 이 구택대학을 비롯한 일본에서 서양 철학사, 서양에 대한 공부를 견학하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특히 불교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몸소 체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1909년 7월 30일 날 내금강산 표은사 불교강원에서 강사로 취임하면서 후학들에게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표은사의 대목은 또 한 분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사실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 기록을 삭제했지만 어떻든 공식 기록에서는 원효 스님은 이 표은사의 장본인입니다. 표은사를 원효 스님께서 중창을 하면서 금강산이 전국구 사찰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은사는 백제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7세기 초에 백제의 고승이죠. 관럭, 용문 두 분이 내금강산 정량사를 창건하고 그 아래에다가 표은사를 다시 창건을 합니다. 백제의 문화가 오롯이 내금강산 표은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97년에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신라의 진출이 금강산까지 들어가면서 원효대사가 다시 중창을 하고 그때의 백제의 전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표은사의 삼국시대의 역사이자 우리 지금의 만해 스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표은사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깥 주인이 장한 사람은 유점사는 안주인이라고 했죠. 지금 이제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장한사와 유점사가 소실돼 버려 없기 때문에 금강산의 대표 사찰은 표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표은사는 금강산의 대문이자 중심 사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강산, 우리가 통상 금강산이라고 할 때에 금강산은 내금강산을 통칭합니다. 서울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하루 여행 또는 1박 2여행을 하게 되면 금강역에 내려서 금강산을 순례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장안사가 있었고, 지금 만약 그 프로그램을 우리 대한불교청에서 진행한다면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고 금강역에 내려서 표은사에 들어갔다가 정량사에 들렀다가 묘길상에 들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쪽 바닷가에 있는 신계사의 일정하고는 조금 다른 코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해 스님께서 신계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은사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금강산은 봄에는 금강, 그리고 여름에는 복례, 그리고 가을에는 풍화, 겨울에는 개골 또는 열반산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쓰고 있지만 이게 1532년 동국 여지 성남에 처음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려시대의 기록과 조선의 기록까지 금강산에 부처님 우리에게 등장하는 내용은 7세기에
의상 스님에 의해서 우리 화엄경에 금강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의상 스님께서 7세기에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최고의 학승으로 인정을 받고 화엄경 편찬에 있어서 절대적 공헌을 할 때 그 당시 도교의 산이던 복례산의 이름을 지금의 불교의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 모양을 실었던 고려 조선의 사대부들은 금강산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강이라는 이름을 사용치 않습니다. 풍악기행이니 관동기행이니 동학기행이니 금강산 이름을 애써 쓰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금강산을 다시 만들어내는 일 중에 하나, 그 일을 1909년에 마하니 스님께서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고려 후기에 최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풍악이라고 이르는데 스님들은 금강산이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목원 2세기의 아버지죠. 이곡 선생은 또 금강산 장안사 중흥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은 옛날에 동방 사람들이 애초에 그런 줄 알지 못하고서 단지 선산이다, 신선이 사는 산이다라고 지칭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산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북측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쉽게 금강산 여행을 결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400년, 500년으로 돌리면 조선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여성이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선 중기에 한 분의 신여성이 등장합니다. 개성의 3대 보물이라고 했죠. 서화담, 박연, 황진이라고 했는데 이 황진이가 금강산행을 결행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금강산은 온 나라의 유람이자 가야 될 곳으로, 요즘 얘기는 버킷리스트에 포함되는 명산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시발점, 그렇게 첫 걸음을 황진이라는 여걸이 결행을 했던 것이죠. 그때 생겨난 유명한 속담입니다. 우리나라 광고에도 등장을 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때 생겨난 황진으로부터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에 생겨난 속담이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와서 요즘 보면 고대 소설이라는 한국 고전 소설로 보면 금강산을 12,000봉이라고 하죠. 이 얘기도 그때 생기게 돼요. 이제 그 생긴 장소는 내금강산 정량사 진월대지만 실제로 그 얘기는 18세기에 민요가 만들어지면서 와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식 기록으로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인사다, 양산 통도사다, 순천 송광사다, 뭐 경주 불국사다 이런 대규모 사찰은 그 사찰 주변에 8곳의 방향에 이렇게 8방이 되죠. 방향에 9개의 암자를 두었던 그런 사세, 사찰의 규모를 가졌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8방 9암자였어요. 이게 이제 민요에 장착이 되면서 발음하기도 쉽고 또 의미가 더해져서 8만 9암자로 정착을 한 것이 18세기 후반입니다. 이 대목은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얘기를 할 때마다 중국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금강산 꼭 구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첫 기록이에요.
이게 태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1404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의 법궁 건정전에서 왕 태종과 성성린을 비롯한 하륜 이 조정회의를 하면서 나온 대목이에요. 재상 하륜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도착을 하는데 그분들이 꼭 금강산을 가고 싶다. 어떻게 윤허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태종실록의 기록으로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왕이 과음을 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사람들은 왜 오기만 오면 금강산을 가냐, 가기를 원하느냐 이래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상이지만 하륜이 기지를 발해를 하죠. 중국 사람들이 자꾸 금강산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당송팔대가이주 한 사람인 소동파가 시로 그렇게 읊어놨다고. 그래서 그 시 때문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 오면 다 금강산을 가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인기응변을 한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동파는 고려를 무시한 대표적인 장본이네요. 그렇게 한마디로 고려는 오랑캐 민족이고 그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소동파고 소동파의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물며 고려에 왔을까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하륜은 등장시키느냐? 왕이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중국에 잠시 갔었을 때 그 소동파의 이름을 듣고 소동파의 시를 많이 보아서 감흥을 했기 때문에 하륜 재상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 지금의 모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생 고려국이라고. 태어나면 다시 고려국에 태어나면 친견 금강산이라고, 금강산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 어원적인 얘기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강산의 얘기는 뭐 이래저래 할 얘기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운사라는 사자를 정점으로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볼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에 학자이자 뭐 요즘 말로 민속학자에 가깝죠. 성대중이라는 학자가 청성잡기라는 자기 저수를 남겨두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강산은 기이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습과 열애와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84,000 법문을 했는지 안 그러면 천왕관음보살의 모습으로 현신을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의 성대중은 금강산을 습과 열애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조선 순조로 가니까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됐잖아요. 조선 순조 때의 심노승이라는 사람은 해학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땅에 살면서 금강산을 보지 않고 죽으면 저승에서는 황토 한 삼태기를 저 나르게 한다라는 말을 직접 적었습니다. 이렇게 금강산을 한 번도 구경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면 이런 일이 과부를 받는다까지도 비유했던 얘기고요. 최남선은 금강예찬에서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얘기보다도 최남선 하면 또 한 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추는 이광수예요. 이 두 분의 논쟁은 뭐 이래저래 많았더랬습니다. 결국 두 분은 종국에는 친일파의 딱지를 뗄 수는 없던 분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어떻든 최남선만큼 우리 이 국토에 대한 이해도나 평가도 또는 자기 자랑 삼았던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 전체를 보고 중국을 쫓아가는 토끼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일본 학자가 주창을 하니까 육당 최남선이 성질을 버럭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중국을 삼킬 자세로 있는 백호 호랑이다. 이렇게까지 최남선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최남선은 금강예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은 보고 느끼나 할 것이요 형언할 것이나 본뜰 것은 못 된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의장에서도 지극히 공경한 것이거늘 사람이 변변치 아니한 제주를 어디에 시험할 것인가라고 금강산을 자기가 시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최남선은 금강산 예찬의 모든 시와 그림과 글씨들을 합치면 도서관을 채워도 된다라고까지 평가했던 분이 이 최남선의 모습입니다. 이 표원사의 강원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1937년도에 재단법인 선왕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면면들이 보이고 어떻든 강원보다는 선원이 많이 기록이 돼서 표원사 또는 유점사에 있던 선빵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강원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원사 불교 강원에서 만해선사께서 교육을 한 그런 대목들은 추적하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원사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강산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해서 1만 2천 봉우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금강산은 그렇게 동쪽 바닷가 쪽과 내륙 쪽의 구분이 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바깥쪽은 바위가 삐죽삐죽한 골살이라면 이 표원사와 정량사, 장안사가 있는 쪽은 육산,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산, 이 산의 경계점이 완전히 구분되는 금강산의 모습에 육산, 이렇게 흑산이 되어 있는 표원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찰이 들어서게 되는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강산 비로봉이 있지만 그 비로봉의 골짜기를 차지하고 있는 표원사는 청학대라는 곳을 진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그 청학대에는 청학, 푸른 학이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다시 날아간다는 설화가 전하는 유명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이 풍광을 보고 또 최남선이 한마디를 해둡니다. 옛스님네들은 법안, 이렇게 불교의 지혜, 지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산수, 이렇게 산과 강을 보는 산수안조차도 갸력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대단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법을 닦는 일도 그렇지만 이 산수를 보고 가람을 배치하는 것이 이렇게 스님들의 안목이 컸다라고 이 대목에서는 또 최남선이 불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표원사의 기록은 이래저래 유점사 기록보다는 적지만 1942년 김탄월 스님이 쓴 유점사 본말 사지본에 특히 표원사 사지 한 챕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제 무왕 원령, 그러니까 600년에 백제의 관럭, 용운 두 분이 와서 이 사찰을 건립을 했다. 그리고 문무왕 10년, 그러니까 670년에 신라의 신림, 표훈, 그리고 능인대사가 중창을 했다라고 해서 이름 신림사에서 표원사로 바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마하니스님도 표원사라는 금강산의 사를 찾게 됐습니다. 금강산의 백미는 이 표원사가 장안사로부터 시작하지만 표원사로부터 시작하는 만폭동 계곡입니다. 묘랑산에도 만폭동이 있고요. 골고리 만폭동이 많지만 금강산에도 만폭동이 있습니다. 만 가지의 소리가 나고 물이 만 가지 형태로 흘러간다고 해서 만폭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초입, 금강산 관광의 백미, 이렇게 만물산과 만폭동이 한 자리에 있는 곳이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표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대목이고, 실제로 여기는 고려 중기부터 수많은 문화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화유적 중에 하나가 이 만폭동 계곡, 특히 금강대라는 만폭동 계곡 중류쯤에 가면 15세기에 복례 양사은이 쓴 복례풍악 원화동천이라는 8글자가 있습니다. 아주 큰 글자인데 이 글자는 한반도 각석 중에 최고의 글씨다라는 평가가 자자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 글자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렸죠. 만약 금강산의 값이 1000냥이라면 복례 양산의 8글자는 500냥이다 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만폭동, 이게 표운사에서부터 보드감, 정량사, 마하연, 묘길상, 그 산 너머는 이제 유점사가 있는데요. 그 계곡을 장식했던 대표적인 현재의 문화유적이 양산의 8글자입니다. 이 정도의 비유가 될 만큼의 이름이 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표운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지금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금강산의 초입의 대문 역할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표운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해인사다, 통도사다 가면 초입에 일주문이라고 있죠. 북한의 사찰에는 지금 일주문이 없어요. 어떻든 조선 후기부터 6.25 전쟁 때까지 일주문이 다 훼손이 돼서 북녘 사찰에 유일하게 일주문이 남아있는 것이 안변 보현사의 일주문이 하나 남아있고, 남은 일주문은 심지어 묘양산 보현사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기둥이 하나 아래에 쭉 세워져 있는 일주문은 없습니다. 즉 이게 우리 남북이 공이 문화 교류 또는 전통 문화재를 복원한 다음 일주문에 대한 패턴부터 다시 확인하는 과제가 하나 남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운사도 일주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의 대용으로 삼불암이 성문으로 비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표운사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면모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왕실의 기록물, 어떤 왕실을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기록들을 담았던 어실각이라는 정각이 하나가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말로 객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객방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판도방인데요. 그 판도방의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이 표운사입니다. 표운사에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반야보전 앞에 있는 오청석탑인데요. 이 오청석탑에 우리가 밀교 신앙의 대표적인 정광명경에 실려 있는 실담자, 소위 말해서 범어 글자가 새겨져 있는 탑이 현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운사는 많은 정각은 사라졌지만 실제로 일주문의 역할을 하는 능파루를 중심으로 해서 반야보전까지 이어지는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운사를 대표하는 근대 건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표운사를 대표했던 건물 이름 하나는 개풍영빈관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할 때 또 부여지를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대부와 또 일제강점기의 폐악질이 여기서 대규모적으로 일어났어요. 사찰의 정각을 어떻게 영빈관 이름을 달고 거기서 풍류를 절격했어요. 그러면 그 허드렛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표운사 스님들. 이게 다 했다는 거죠. 강원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철에는 도토리, 이렇게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토리를 가문에 담아서 이렇게 두툼하게 쌓아두면 부잣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도토리 공출에 스님들이 하고 백성들은 죽었고요.
또 특히 스님들은 금강산 송이 뜯는다고 죽었어요. 당신은 직접 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불가 사찰 음식에서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송이는 1송이가 아니고 3송이, 등회송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역을 당했기 때문에 송이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대의 스님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렇듯이 표은사의 스님들의 고역이 면면들이 보이는 것이 그 개풍 영빈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표은사를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가늠자가 이 영빈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이 표은사의 이래저래 기록들은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표은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표은사는 장안사가 고려의 대표하는 절이었다면 사실은 표은사는 조선 말기와 근대를 대표하는 절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안사가 소실이 되고 난 다음에 표은사의 모든 유물 유적들이 보관이 되고 또 심지어 거기서 강원, 불교 학당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표은사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표은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찰이 장안사입니다. 장안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근강의 바깥 양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장안사에 와서 묵기를 원했고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장안사의 건물을 빌려서 장안시라는 호텔까지도 일본이 대용을 했고 한국인들이 거기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나물도 팔고요, 버섯도 팔고요, 이런 물물교환 시장까지도 만들어졌던 곳이 장안사입니다. 실제로 장안사도 6.25 때 폭격이 됐는데 북측의 기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불이 탔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규모가 컸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제강점기 때 전해지는 장안사의 사진만 봐도 그런 것들을 추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장안사는 고려 원나라 때 황후로까지 올라갔던 기황후의 적극적인 후원 지원으로 대사찰로 거듭났던 그런 장안사의 모습이 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목원 2색은 장안사를 도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요즘 말로 하면 호텔, 최고의 호텔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7세기에 겸재정성께서 그렸던 비홍교, 금강산 장안사라는 그림에 비홍교라는 그림이 등장하듯이 겸재정선이 장안사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장안사는 소실된 상황이라서 그 앞에 있는 다리가 너무 멋져서 그 다리 이름이 비홍교인데요. 그 비홍교를 겸재정선의 금강산의 어떤 표상처럼 좀 상상적으로 좀 그렸던 그림이 장안사 비홍교의 그림입니다. 정선의 그림이 금강산에서 완결판을 이루었던 곳이 내금강산 정양사 진월 때였고요. 이와 함께 금강산의 초입 대문의 역할은 일주문의 역할을 했는 것이 그 석불 53불이 새겨져 있고 18세기 후반에 회양 군수를 지냈던 윤사국이 쓴 삼불암이라는 글자까지도 볼 수 있는 삼불암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60명의 보살들이 새겨져 있는 청면 또는 앞뒤로 해서 표운동천 장안지경처 이렇게 해서 표운사 구역과 장안사 구역이 이 삼불암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불암은 내금강산의 어떤 경계 지점, 경계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표운사의 상징은 삼불암의 뒤쪽에 있는
백화암인데요. 이 백화암은 스산대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14년 봄에 화재로 소실되어 버려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지만 여기에는 스산대사비를 비롯해서 스산대사의 부도 또 스산대사께서 당신의 당호로 썼던 백화도인이라는 이름도 표온사 앞에 있는 백화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산대사의 유적 유물이 상존함으로써 사대부 또는 그 당시 아전들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스산대사의 공력이자 업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임진왜란 때는 양산 통도사에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위태로울 것을 생각했던 사명대사께서 그 사리를 분과를 해서 금강산에 모셨던 곳이 또 백화암입니다. 백화암에 있던 그 사리는 지금의 묘양산 보현사 용주봉 사리탑으로 이운이 돼서 보관했는데 그게 70년대 중반에 화재로 용주탑이 소실되면서 그 사리도 흔적이 묘연하다는 것이 알려진 바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불암을 지나면 또 하나의 유물 유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 만해선사께서 울분을 많이 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해스님께서 금강산 행은 동학농민전쟁으로부터 비롯돼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안변석왕사 금강산의 유점사 표온사까지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전쟁을 운동을 통해서 꿈꾸었던 만해 스님의 민중을 향한 바람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고뇌 속에서 출가를 결심을 했고 출가를 결심한 곳이 결국 지금은 백담사라는 공간에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행까지는 안변석왕사, 금강산 유점사, 표온사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울분을 토했던 곳이 이 명소입니다. 울소라는 명소인데 여기는 이제 도술시합, 소위 말해서 나홍선사하고 김동거사하고 불사 그러니까 삼불암에 부처를 새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도술시합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기록에서는 나홍선사가 이 삼불암의 53부처를 하룻밤에 탁 새겼는데 김동거사가 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울소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래서 아빠, 아들 두 분이 묻혀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곳이 그 울소인데요. 거기서 만해 스님께서도 아마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가서 울분을 토하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했지 않았느냐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백화암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거론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온사의 상징과 같은 역할이 있지만 스산대사께서 그 큰 사찰을 굳이 마다하시고 앞에 있는 초막에 백화암에 머물렀다는 것은 남다른 관점입니다. 백화암터에는 지금 건물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스산대사비와 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 가능한데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 스산대사와 지금의 이제 사명대사를 비롯한 사인의 고승들의 영정을 그렸다 그래서 표충영각이라는 건물이 1929년도 사진에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10년도의 사진에 등장합니다. 1914년에 사찰이 불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백화암의 문화유적을 우리가 탐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는 나무로 된 다리 이렇게 해서 돌다리로 해서 넘어다녔지만 지금은 콘크리트로 된 다리를 통해서 쉽게 장안사터를 경유해서 백화암을 경유해서 표온사 앞까지 주차장까지 도착을 해서 우리의 관광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혹시라도 대한불교 청년에서 그런 내경 코스의 관광을 진행한다면 들어갈 때는 표온사에서 내리고 내려올 때는 삼불암을 거쳐서
장안사터에서 다시 버스에 탑승을 하고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 장안사 초입에는 이제 내근강 보현사도 있고요. 장연사라는 그 석탑이 있는 그런 유물 유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화암터를 왜 다시 소개를 하냐면요. 이게 금강산에 소위 말해서 최고의 교수들이 여기를 다 거쳐가요. 대표적으로 개청 스님을 비롯해서 편양 응기, 허백당, 풍담, 재월당, 취진당 이런 분들이 조선 근대사의 대강배 고성들이 여기에 다 계셔요. 부두탑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백화암은 서산대사의 유물로부터 일종의 그러니까 부도가 있는 그런 다른 영역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 구역을 따질 때 탑은 경내에 있고 부도는 사찰 밖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실적 공간, 어떤 제향의 공간 이런 측면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목도 수충영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보통 이제 전당학각 재헌루정이라는 건물의 배치 양식에 보면 각을 두고 어떤 영각의 의미를 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스님이 추구하는 수행 공간의 의미보다는 제향 공간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유추만 해봅니다. 사진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그 공력으로 인해서 금강산의 유물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19세기에 금강산을 김창업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고된 일을 왜 하냐고. 그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대부들이 오면 그 초입에서부터 그 산길, 요즘이야 신발도 좋잖아요. 옷도 좋고요. 멜빵도 좋지만 옛날에는 그 집신 실은 사람들 그 비탈진 길도 나쁜 그 비탈진 바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그랬습니다. 이 만폭등계구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가마꾼보다도 걸어가는 횟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험난한 길이었단 말이죠. 그 길에 양쪽 어깨에 가마를 메고 사대부들을 왜 등산하는 그런 성례일을 하냐고 하니까 그 스님이 김창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가거나 환속을 하면 제 고향에 있는 부모와 친척들이 큰 피해를,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피해의 현장이 장안산은 없어졌지만 표원사에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런 뼈아픈 모습을 만해 스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원사에 1년 정도에 출석하시면서 후학들에게 강의도 했지만 그 아픈 현장을 몸소 특히 만해 스님이 그때 갔을 때는 일제강점기의 고관 대작들이요. 금강산 유람이라는 명목하에 노예 부리듯이 부렸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의 모습을 담았던 사람이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만해 스님은 자기의 눈으로 두 눈으로 목도를 했을 겁니다. 그 아픔의 역사를 만해 스님을 통해서 보고 그 만해 스님의 그 아픔의 역사, 통합혁명의 실패의 역사 이것을 자기 문학과 독립사상에 녹여져 있다라고 감히 상상을 하면서 만해 스님의 금강산행을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 중간에 이 만해 스님 생각에 울분도 있었을 테고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불교 청년에서 민족 공동체 함량을 위한 프로그램에 만해 스님께서 금강산으로 간 대목이 만해 스님의 초창기 젊은 시절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이라는 공간, 시 공간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